그 제목이 이제 조홍시가라고 됐어요. 조홍시가. 어우, 간만에 수업하려니 졸라게 안 써지네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조홍. 조홍이라는 게 뭐냐면요. 감이에요, 감. 홍시. 감. 그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줄 건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죠. 어우, 맞아요. 부모님.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효도에 대한 얘기, 그렇죠. 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자, 작자가 누구냐? 이 새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뭐라고? 유류분이야? 박인노 하면 나오는 거, 누항사. 아저씨, 소 못 빌려가지고 찔찔대는 새끼 있잖아요. 내신, 아니다. 못 받아서 네. 이제 앞으로 찔찔거리시면 안 돼. 알겠죠? 네, 아무튼. 그거랑 관련된 네, 작품이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와 관련된 작품이니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 자,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인다. 일단은 내가 지금 홍시 자체를 지금 홍시를 지금 발견했는데 너무 고와 보인대.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냐? 유자가 아니라도 풍음직하다만. 자, 요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많이 되었습니다. 고사 인용이 좀 많이 되었어요. 근데 이 고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대부분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렇지, 효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효도와 관련된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거기 보면은 유자가 아니라도 풍직하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 때 육적이라는 사람이 원술이 준 귤을 풍속에 품어다가 어머니께 드린 고사. 그러니까 여기 또 효도겠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가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반길이 없어. 잠깐! 야, 내가 홍시를 찾았는데 이거를 품어서 가서 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가 없어. 부모님이 없어. 패드립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어쨌든 내가 지금 이 감이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패드립 절대 아니다.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해? 서로 하나이다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혹시 요거에 대한 사자성어 기억나세요? 부모님이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 뭐라고 하지? 무슨 지탄이긴 한데요. 지탄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죠. 맥수지탄. 맥수지탄밖에 없을 거예요. 야, 부모가 없는 거에 대한 탄식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수지탄이라고요. 풍수지탄. 풍수지탄. 기억하세요. 맥수지탄은 뭐라고? 나라를 잃은 거에 대한 탄식. 풍수지탄은 부모님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수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왕상에 이어잡고 맹종의 죽순 꺾고, 거기 잠깐만 볼게요. 저 왕사가 지금 뭐라고 돼? 왕상이라는 건 뭐라는 친구예요? 병을 앓는 괴모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자 한겨울에 옷을 받고 얼음을 끼웠는데 그 얼음 구멍에서 한 쌍의 잉어가 튀어나오자 그걸 괴모에게 갖다 줬다. 야, 괴모인데도 이런 걸 해주네요. 어쨌든 어머님은 어머니다. 이런 얘기니까. 어쨌든 이것도 지금 효도와 관련된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맹종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죽순을 즐겨 먹는 어머니를 위해 죽순이 나오지 않은 겨울에 대수프로가 죽순을 구해 어머니에게 드려. 이야, 대단한 친구네요. 예. 어쨌든 요거는 다 뭐야? 다 효도랑 관련된 거. 그 밑에. 자, 검던 머리 시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자, 거기 뭐라고 있냐? 이 노래자도 지금 뭐야? 야, 이거 대박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잉어를 줬어. 한겨울에 잉어를 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순을 준 사람도 있고, 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나이가 70세가 다 되는데 아직까지 재롱잔치 응애 하면서 이제 막 하고 있는. 그죠? 대단하시다. 그죠? 아주. 네. 재롱잔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생의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어땠다는 거야? 일생을 어떻게 지냈다라는 거야? 효도를 하면서 지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요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효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밑에 뭐라고 했어? 만균을 늘어내러 길게 놓을 거와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북땅의 학발상친을 더디 늙게 하리라. 자, 요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자, 만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무겁게 늘여내서 그걸 노를 꼬은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지금 요 부분이 중요해요. 해를 잡아매요. 그 다음에 밑에 학발상친이란 말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얀 머리예요. 그죠? 하얀 머리를 가진 부모님을 어떻게? 덜 늙게 하니라. 근데 우리가 학발상친 몰라도 상관이 없죠. 뭐만 보면 돼. 더디 늙게 하라. 자, 해를 잡아매서 얘가 덜 늙게 하고 싶대요. 일단 요거 자체가 이제 누구야? 화자의 소망이죠. 그죠? 화자의 소망.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해를 잡아맨다라는 걸 통해서 늙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뭐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봐봐요. 시간을 느리게끔 만드는 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관념이죠. 그죠? 그럼 해를 어떻게 잡아맨다라는 이 말은 뭐야? 관념을 구체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좋아요. 관념을 구체화를 시킨 건데, 이제 얘는 정확히 말하면 시각적으로 구체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막상 해보면 안 어렵죠, 이거. 그죠? 됐나요?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삼수에 대한 내용은 요거예요. 그죠? 핵심 표현 관련된 포인트는 이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자, 여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뭐라 되어 있냐면은, 군봉 모이신데 왜 까마귀 들어오니? 자, 군봉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봉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봉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봉황은 무슨 뜻이냐면은, 방금까지 언급됐던 효도하는 사람들. 자, 요건 적어주세요. 여기서 봉황들이 누구라고? 효도하는 사람들. 효도했던 사람들. 여기 고사 인용을 통해서 효도했던 사람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추가가 됐냐면요. 여기 모이신데, 그럼 얘네들이 모인 데에서 왜 까마귀가 들어왔다는 거. 자, 왜 까마귀? 자, 요거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자,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원래는 부정적이겠죠. 근데, 자, 여기서 왜 까마귀는, 그렇죠. 좋아요. 좋습니다. 효도했던 사람들 틈에, 이제 뭐야, 내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 나도 뭐 하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백옥사인데 돌 하나 갖다마는, 자, 백옥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겠죠? 이 백옥도 옆에다 같이 봉황이랑 백옥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외까마귀도 마찬가지 돌이죠. 돌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봉황도 비조의 유이시니, 자, 봉황이라는 것도 사실 봉황이라는 새 자체가 전설 속의 새란 말이야. 근데 비조 중에 하나라는 건 뭐냐? 까마귀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얘네는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유이신이 배셔논들 어떠니?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얘기 있죠. 결국은 뭐야? 자기도 효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어요? 시가 자체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윗글에 이거 잘 안 보이시면요, 앞에 있는 작품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제1수에서는 특정 자연물이 표상하는 가치를 화자가 응시하는 자연물에 대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였다. 자, 그럼 여기 선지를 좀 나눠보자고요. 자, 특정 자연물이 표상하는 가치.
특징 자연물이 뭐겠어? 아까 그 고사 인용한 유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유자랑 관련돼 있는 거고, 그 화자가 의시하는 자연물에 해당하는 건 뭐야? 그런 것들 적어주세요. 조홍. 제가 그거 보시라고 일부러 밑에 지금 답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런 거 포인트 보시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선지를 분석하실 때 여러분 것들, 여러분만의 것으로 다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해설을 두는 이유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요거랑 다르게 어떻게 더 나눠줄지 생각까지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제2수에서는 자연을 의인화했나? 자, 일단 그게 있냐? 자연을 의인화? 일단 이거 없죠? 여기까지 제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3수는 자연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야, 그게 있냐? 외양 묘사가 있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제1수와 4수는 자연물의 색채를 대비했다. 자, 일단 색이 있나요? 색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색은 있는데, 색채 대비도 있나요? 색채 대비는 뭐 4수 정도는 있는 것 같아. 그죠? 봉황이랑 뭐 까마귀라고 한다 치고 또 뭐야 백옥이랑 돌 이거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야? 과거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없고 화자의 긍정적 인식도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제2수와 제4수는 자연물의 감정이입한 거 없어. 그죠? 안 보여.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답이 1번이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 자, A, B에 대한 설명. 자, A가 뭐야? 반중의 조홍. 그 다음 B는 구만리 장천이니까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A는 뭐겠어? A는 효도에 관련된 대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뭘로 해석하시면 돼? 그지?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볼게요. 자, A는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에게 미각적 이미지가 있으면 존나 맛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단감이네요. 막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B는 시간의 흐름을 가시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다. 자, 요거 있잖아.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로 바꿔줘? 그쵸. 관념의 구체화로 시간의 흐름을 뭘로 바꾸면 돼? 관념. 그 다음에 가시적인 이미지. 구체화인데 가시적이니까 시각적으로 구체화했다. 자,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훈련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홍시가는 총 4수에 걸쳐 효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효의 가치와 실천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존하는 부모를 위한 효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물론 부재하는 부모에게는 효를 행할 수 없어. 안타까운. 자, 이거 뭐라고 했었죠? 아까 방금? 풍수지탄이라고 했죠. 그죠? 자식의 모습을 통해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보여준다. 작품에는 효행을 대표하는 거기 밑줄 고사의 인물. 고사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쵸? 그들의 효행은 비현실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효의 절대적 가치와 실천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 절실함을 더욱 부각한다. 그 결과 이 작품에서 효는 일회적인데 그치지 않고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 그거야. 밑줄 쳐보자.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거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수에?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일생의 양지성효를 증자같이 하니까 계속 꾸준히 효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 같이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인간은 물론 자연물에게까지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 관습에서 효를 상징하는 까마귀를 작품에 등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여긴 좀 신기하네요. 그죠? 까마귀의 이미지가 여기서 뭐야? 효도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죠? 자, 1번 볼게요. 자, 부모가 반길이 없는 것을 서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부모를 그리는 마음이 부재하는 부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뭐 이건 아까 풍수지탄과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왕상에 이어 맹종의 죽수는 관련된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효가 자연의 법칙을 뛰어나는 가치를 지닌 것. 아까 잉어 뭐였어? 갑자기 얼음을 깨더니 잉어가 두 머리가 툭툭 튀어나와. 뭐 잉어킹도 아니고 씨발 뭐야,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맹종의 죽순 같은 경우는 겨울에 죽순 안 나오는데 그걸 굳이 찾아가서
따왔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3번.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겠다는 화자의 다짐에서 노래자에 대한 공감과 효의 실천이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거. 솔직히 평생 지속돼. 야, 7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재롱 떨고 있다. 응예 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 맞겠죠? 4번. 자, 만균이나 되는 쇳덩이를 길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생전의 부모인 학발 상친에게 효를 실천하지 못해 갖게 된 심적 부담감이 아닌 거네. 그죠? 심적 부담감이 아닌 거예요.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볼게요. 자, 봉황의 무리에 효를 상징하는 외까마귀가 들어와 봉황과 어울려 노는 설정은 효가 자연물까지 해당되는 것이면서 개인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이제 10페이지 바로 봅시다. 자, 일단 이거는요, 어디서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광문자전이라는 작품이고요. 자, 이것도 특히 가장 비교되는 어떤 소설 작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맞아요. 네, 황망근. 네,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끔 요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누구도 있냐면 예덕선생전.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16페이지에 있는 4번 보기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죠? 응. 다 적었냐? 너 이제 이거 존나 열심히 해야 돼. 응. 이거 좋댔어. 좋댄 건 아니고. 아무튼 근데 그래서 뭐 수학은 별 말씀 없으셨어? 수학은 진짜 잘하는 애들 때문에 다 같이. 응, 다 같이 줬어? 응, 국어는 다 같이 안 조지고? 알았어. 그냥 이제 국어 내신은 이제 난 손 놨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럼 이제 수학도 이제 내신은 이제 조진 거야? 이제 안 하는 거야? 다 수능 준비? 수능 집중반. 좋네요. 진짜 레알 수능에 집중할 수 있다. 아무튼 읽어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연암 박지원의 소설 작품들을 새로운 사회, 잠깐 박지원이라고요? 자, 박지원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 하나 있었을 텐데. 박지원 소설의 특징이 뭐야? 몇 개만 얘기해 줄까요? 허생전, 양반전, 호질. 호질도 어떻게 알아? 호질 지금 재작년 수특에 나온 건데. 응. 쟤네들의 특징이 뭘까? 넌 지금도 알아가시면 돼요. 허생전은 뭐야? 막 물건 사재기 있잖아, 막. 뭐를 비판했냐? 양반을 비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의미.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조선시대 자체, 그때 당시에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광문자 정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죠? 자, 연암박지원의 소설 작품들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모형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주인공 광문은 비록, 자, 거기 동그라미 쳐보자. 사회의 하층민이지만 뭐래요? 진실하고 순박한 의인의 한 전형으로 그려진다.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 광문이라는 사람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분은 아주 낮지만 뭐야? 의인이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는 조선시대 당시에 살아갈 사회에서는 신분보다는 인성이 한 얘기하는 거죠. 인품이나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동시에 사대부들의 비생산적 사고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끈질기게 응시해온 작가는 양반 사회 내부를 조명하여 사대부의 허구성, 밑줄 쳐보자. 사대부들의 허구성을 폭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학대받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사회를 비꼬기고 했다. 거기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작가는 권력과 재력은 없지만 인정 많고 신용을 갖추었으며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을
플러스적인 인간형이겠죠. 양심을 속이고 권모술수로 연명해가던 세속적인 사대부와 교체되어야 할 대안적 인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광문자전은 천인의 인간성이 나타나는 인을 부각하여 사대부의 위선을 풍자. 또 밑줄 쳐주시고요. 사대부들의 위선을 풍자했다. 자,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시겠죠? 대략적인 내용들 아시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이 광문이라는 인물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뭐를 비판하고자 했다? 사대부들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왜 웃어요? 아니에요? 아니. 요즘은 어떻게 연애 사업은 좀 괜찮으세요? 그냥 이제 포기하셨어요? 혼자 사실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시기 당하셨나 보네요. 그죠? 자, 아무튼, 자, 볼게요. 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 어때? 이 거지 같은 새끼. 그죠? 일찍이 종류의 저작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려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그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이하시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비러 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광문의 성격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뭐가 있는 사람? 측은 친구, 너무 디테일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냥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뭐, 동정심과, 뭐, 연민, 뭐, 요 정도, 요게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약자를 품어주는 사람, 약자를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는 사람 했는데, 뭐, 측은 지식이라 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나름대로요, 얘가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병든 아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병든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끝나면 참 좋겠지만, 자, 뭐가 문제였냐?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자, 이걸 누구 탓을 했다고? 이걸 광문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자, 이 광문이 지금 당한 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 억울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억울한 사건. 억울한 사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가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은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자, 억울한 사건 두 번 또 겪었네. 두 번이나 겪었네요. 자,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무슨 도둑으로 의심을 받은 거네요. 그죠?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네요. 개를 놀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자, 순박하다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성격의 직접대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어쨌든 얘는 요것도 해결이 됐죠. 여기는 의심이 풀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뭘 달라고 했어요?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했어요. 자, 이걸 왜 달라고 했을까요? 이걸 왜 달라고 했을까? 뒤에 나옵니다. 뒤에 쭉 보면서 연결 다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하게 여겨 그 뒤를 다 밟아서 멀찍이서 바라보더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렸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자, 이걸로 뭐 했어? 누구의 시체를 싼 거야? 아까 그 병든 아이, 그죠? 병든 아이의 시체를 이제 수습해서 뭐 한 거예요? 장례를 치러준 거죠? 그죠? 아니? 요거를 치워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 거적 자체의 기능은 이거죠.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사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요거 부분은 이제 뭐 요약적 제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잠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한 거니까. 집주인이 내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들어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자, 요런 부분을 통해서 광문에 뭐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쵸?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의로움이 드러났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뭘로 간 거예요? 자, 어떤 약국으로 천거를 했대요. 약국으로 넘어갔대. 이게 부자래요. 얘가 돈이 좋나 나한테. 부럽다. 자, 아무튼 자, 쭉 이어서 오랜 후 어느 날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봤다가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무새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들어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자,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대충 지금 뭐 어떤 상황이야? 광문한테 되게 불편한 상황이야. 그쵸? 어떻게 보면 또 억울한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억울한 사건.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이제 뒤에 전말로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 맘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 아저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그럼 억울한 사건 세 번째는 뭐예요? 또 돈을 훔쳐갔을 돈을 훔쳐갔을 거란 의심을 한 부분이죠. 의심을 했는데 이것도 누구에 의해 해결이 돼요? 실제로 빌려간 처조카에 의해 해결이 됐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 라고 사죄하였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기만큼 칭찬을 해대니 공경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난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 그럼 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죠?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이 소문을 통해서 얘가 이 광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요런 부분이라는 게 지금 아까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훌륭한 가치로 판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물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 옥비치,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옷, 정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다. 자, 요 상황은 무슨 상황인 거야? 이건 어떻게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조선 후기의 상황이에요. 그죠? 조선 후기의 사회상인데 이 사회상을 뭘로 보시면 돼요? 뭐 한 거야? 이때 당시에 고리계급이 성행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 근데 여기에 또 추가가 뭐가 있어?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고 나였다. 그럼 여기서 광문이 어떤 존재예요? 의로운 사람을 떠나서 또 뭐까지 추가된 거예요? 자, 광문이란 자는
상당히 뭐가 있는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신용 없으면 대출도 못 받습니다. 지금 고리대금업자 뭐야? 대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광무는 사람됨이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키를 절하고 철괴물을 잘 주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어떤 놀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은 네 형은 닮은이다 라고 놀려댔는데 닮은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약간 좀 장난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그러니까 약간 외적인 부분으로는 뭐 상당히 못생겼고, 그 다음에 말주변도 없고, 뭐 그런 친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평가된다?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고, 신용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어요? 자,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씨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자, 거기 밑줄 쳐보자. 머리를 닦고 다녔다는 거야. 자, 조선시대 때 그 머리를 땄는지 아니면은 상투를 트는지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거든요. 그죠?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장가가라고 원하면은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이거 잠깐 씨발 내 얘기가 좆됐는데 이거.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이거 씨발 내가 말해야 되는 거네.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못생긴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야? 잠깐 나간대요. 그죠? 그렇게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은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서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리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가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라고 하였다. 자, 그 부분을 봤을 때 광문은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욕심이 좀 없죠? 욕심이 없고 뭘 지키려는 사람?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려는 사람. 그죠? 자, 이걸 다시 뭐라고 한다고? 이제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알고 있었죠, 동균이? 그럼 하나 더 얘기해봐. 하나 더 얘기해봐. 예? 하나 더 얘기해보라고. 하나 더 있잖아. 안 되겠네, 이거. 요것도 있잖아요. 안빈낙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서울 안에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서원해주지 않으면은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예전에 궁중의 우리마, 각전의 별감, 두마도의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자, 운심은 유명한 기생에 있다. 자, 이거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 그죠?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 어딜 찾아갔어? 기생을 찾아갔어요. 그죠? 기생을 찾아갔는데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 거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하전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자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복상투를 튼 채였다.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가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노프락 낮으라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바로 일어나 옷을 받고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늘 즐겁게 놀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그러니까 이 기생도 춤추게 할 수 있는 이 광문의 능력스 오지입니다. 자, 근데 봐봐. 그 얘기를 봐봐. 지금 뭐 했어요? 광문을 통해 기생이 춤을 추기 시작했잖아요. 자, 누구랑 다르게? 얘랑 다르게. 그쵸? 여기랑 다르게 이렇게 비교가 된다라는 것은 이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풍자를 하고자 함이었고 뭔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끝났네? 응. 자, 볼게요. 자,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1번 주인공의 성격과 관련된 일화들을 사파의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자, 주인공 성격 뭐야? 요 부분. 자, 첫 번째 사건들 통해서 얘가 뭐야?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뭐야? 얘도 뭐 훌륭한 뭐 가치를 뭔가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고리대금 얘기하면서 얘가 신용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뭐야? 뭐 마지막에는 물론 얘의 성격보다는 뭐에 대한 거, 이 사람에 대한 뭐 비판적 태도, 그러니까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이 맞는 말이다. 사파 형식이라고 했다는 거는 뭐예요? 각각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거지 아이들이고 니은이 한 아이입니다. 자, 거지들과 함께 지낸 광무는 거지와 누구야? 한 아이의 갈등으로 인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아니었죠?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애가 아팠잖아요. 그죠?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광문에게 의혹을 가져가다가 시간이 지나 의혹을 풀게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냥 병신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3번 자 디귿이 어딨냐? 집주인이 한 아이를 위해서 광문의 한 선행에 감동하여 광문에게 호감을 가져가야 된다. 그죠? 그 거적대기 달라고 했는데 장대 치러졌으니까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겠지. 그죠? 이해됐어요? 동빈이?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요. 3번 윗글을 읽고 당대 세태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도시에서 빈민들이 패를 이루어 특정 장소에 모여 살면서 양식을 구걸하러 다녔다. 거지들 많았다고 했었죠. 자, 2번 귀중품이나 자산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냥 고리대금업자 있었죠. 3번 이웃 사이의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무리의 연장자가 내린 판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광문이 가서 그지랄던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3번이 정답이겠죠. 자, 4번 남자의 머리 모양으로 결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개인이 집을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이것도 연결될 거고요. 자, 5번 기녀들이 빼어난 외모나 예능적 재주를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 남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활약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4번 바로 넘어가 봅시다. 4번 선지만만 바로 읽을게요. 자, 1번 광무는 거지로서 사회의 하층민이라 할 수 있지만 순박하며 본인도 어려운 처지임에도 죽은 아이의 장례까지 챙긴다. 이건 연결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오해에도 끝내 태연함을 보인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칭송되는 것에서 당시에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의 사람들이 드물었다. 그렇죠? 3번 권력이나 재력이 없음에도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면은 담보를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 그럼 얘도 지금 신용이 많다는 얘기겠네. 그죠? 4번 사람이라면은 사내, 여자 구분할 것 없이 잘생긴 얼굴을 좋아할 것이라는 광문의 생각. 이건 너무 맞는 말인데, 그죠? 광문이 기존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는 대안적 인식. 이건 연결되겠네요. 자, 5번 추한 겉모습만을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의기가 양양하게 행동하는 광문이 사대부들의 요청에도 춤추지 않던 운심을 춤추게 한 것에서 겉모술세에 능한 사대부들에 의해 이용당하며 학대한 거 있어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제 5번이 정답이 돼요. 자, 일단 시간이 일단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일단 둘이 있죠, 그죠? 영이 해빙이네요. 죄송합니다. 영이 해빙입니다. 일단 이 두 친구는 지금 결혼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뭐랑 관련돼 있었냐면 지금 전생이라는 게 있네요. 전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본래 이거 뭐야? 잠깐만. 자, 얘 전생이 어떤 존재였대요? 천상계였대요. 천상. 그죠? 자, 대충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천상계에서 또 뭘로 넘어온 거야? 인간계로 추방당하니까 무슨 모티프? 이거 이제 알아야 돼.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야? 전생 뭐 있어? 하늘에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인간계로 추방.
너랑 알아야 될 텐데. 이 뭐라 그래? 이거 너무 많이 하잖아 이거 적각 모티프. 언제까지 너 이제 정신 차려. 너 이제 어? 적각 모티프라고 했었죠. 자, 아무튼 우리는 본래 천상의 문곡성 상하성이었는데 부부간의 정이 너무 깊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맡은 일도 아예 돌보지 않았노라. 야, 일단 뭐야, 얘가 추방당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상제께서 이를 믿기 여기시던 차에 태을이 우리를 농간하려고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문곡성은 반가에 내치고 상하성은 영가에 내치셨느리라. 자, 문곡성은 본래 남자이기에 남자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태을이 나를 희롱하려고 일부러 여자로 태어나가게 하고. 야, 잠깐만, 얘가 원래는 남자였대요. 천상계에서는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태어나겠대요. 야, 성향은 남자인데 씨발 몸이 여자야. 그지? 아니, 뭐 아주 낭만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영부인과 헛된 이름으로만 부부가 되게 하여 우리가 천상에서 너무 방자하게 행동한 것을 징벌했노라. 그럼 뭐야? 얘는 여자였고 얘는 남자였는데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인간계의 여자래. 그럼 뭐랑 결혼한 거야? 여자 결혼한 거야. 여자끼리 결혼한 거예요. 예? 알겠죠? 이거 좀 재밌습니다. 이거. 예, 이거 좀 재밌는 작품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3쪽 볼게요. 3번 23페이지 좀 볼게요.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여성 영웅 소설은 18, 19세기에 유행하였으며, 자, 거기 한번 미쳐보자. 18, 19세기에 유행했대. 자, 조선 후기에 유행이 된 건데, 자, 상층 계급의 여성들이 주된 독자층 중 하나였다. 이는 여성 영웅의 형상에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투영되어 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 영웅 소설의 유행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창작 향유되었던 신변탄식류의 규방 가사를 보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여성 영웅 소설 속 여성 주인공의 일대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어쨌든 얘는 종류가요, 요겁니다. 여성 영웅 소설이에요. 보통 우리가 여성 영웅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였을까? 뭘 비판하고자 하나? 원래 뭐 가부장적 사회를 비판, 그죠? 보통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를 비판하고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18, 19세기라고 했어요. 18, 19세기 때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신분제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가 평민 및 여성의 참여가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성들도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런 소설뿐만 아니라 모두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규방가사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일단 요거 빌드업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25페이지도 잠깐 볼게요. 자, 여성 영웅 소설은, 자, 영웅 소설의 구조겠죠, 그죠? 영의 일생 구조를 따른다는 점에서 남성 영웅 소설과 유사하지만 일부 이야기 요소가 여성 주인공의 성격에 맞게 변화 조정되면서 남성 영웅 소설과의 차별점이 나타난다. 여성 영웅 소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자, 여기 약간 변화된 포인트만 체크할게요. 가에서 고귀한 혈통의, 자, 동그라미 무남동녀. 남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문 또는 개인 차원의 시련을 겪는다. 요거는 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남장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남장 왜 한다고? 남장 왜 할까? 그거 되게 중요한데. 뭔지 알아? 야, 조선시대의 여성을 생각해보라니까. 조선시대의 여성은 항상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신분적 한계가, 성병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남장을 한 이유는. 라는 똑같겠네요. 그죠? 조력자를 만나 병법과 무예를 익힌다. 이건 공통적이고.
자, 마는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에 올랐다. 그치? 벼슬에 올랐는데, 자, 근데 네, 뭐라고? 여성이라고, 그죠? 자, 반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왕실 또는 귀족의 권유로 여성과 정혼한다. 얘 여자인데? 여자인데 여자랑 결혼한다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응, 그죠? 원치 않게 여성임이 밝혀진다. 자, 요거는 다른 작품에도 있었어요. 뭐가 있냐? 원치 않게 여성이 밝혀지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하나가 있는데 홍계열전. 자, 아파가지고 누웠는데 이 진맥이 씨발 이거 여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들켰어요. 밝히고 그다음에 자, 뭐래? 마지막에 남성과 결혼하여 여성의 삶으로 회귀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홍계열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남성인 줄 알았는데 여성인 게 밝혀지면서 결국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 그 뽀국이라는 하남자 새끼랑 결혼합니다. 예, 보국이 있어요. 그 홍결은 평국으로 불렸고요. 남자애는 보국으로 불렸어요. 예, 근데 원래 그 둘이 원래 남자끼리인 줄 알고 막 잘 따르고 그랬는데 여자인 걸 밝혀지니까 황제가 둘이 결혼하라고 한단 말이야. 둘이 결혼하는데 이 보국이가 존나 하남자예요. 왜 그러냐? 질투를 존나게 해요, 걔네. 아니, 지가 능력이 안 되면, 씨발, 능력이 안 되는 대로 살아야지. 홍겨울은 나 칼 한 번만 휘둘려도 막 10만 명씩 다 돼지 나가는데, 자기 그거 못 한다고. 이제, 나는 너 같은 나는 여성이라서 너를 못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군법으로 처형당해봐야죠. 예. 아니, 그 뭐, 성별로 안 되면 당연히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지. 참교육 받아야죠. 그죠? 이게, 하남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인정하시면서 사세요. 알겠죠? 너보고 한 소리는 아니야. 너보고 한 소리는 아니야. 그냥 시선이 너랑 마주친 걸 뿐이에요. 자, 아무튼 작품에 따라 부분적으로 여성 영웅 서사의 일반적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방아님전은 남성과의 결혼과 여성의 삶으로서의 회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가 된다. 자, 그럼 일단 뭐가 있냐? 남성과의 결혼이 없대.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여자들끼리 결혼했다 했죠? 그 다음에 여성의 삶으로서 회귀. 그딴 거 없어요. 얘 끝까지 남자로서 살다가 뒤집니다. 예.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에 뭐가 있나? 자, 보겠습니다. 자, 하루는 승상이 홀로 외헌에 조용히 앉아있는데, 자, 여기서 승상이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방관주예요. 방관주. 자, 아까 얘 뭐라고 했죠?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여성입니다. 자, 여성이고요. 여성인데 아직까지 남장을 풀지 않아요. 계속 남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련 갈건을 쓰고 합창이를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자, 호련이라는 거 보니까 우리 이거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특성 뭐야? 우연성, 그죠? 우연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런 말이 나온다. 우연성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승상이 보니 그 사람의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기에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을 바로 하고 나아가 마주 말했다. 아유, 기어이 스님께서 이렇듯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마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계시게 하여 부끄럽기 그지없나이다. 청컨대 대청으로 올라오셔서 그 사람이 허림을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천산도사라고 하온데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지나가던 중 잠깐 들린 것이온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려 생각했겠나이까. 자, 일단 뭐 보니까 관상을 본다는 얘기는 뭐야? 이 새끼가 여자인 거를 이제 알아채는 부분이겠죠. 그죠? 승상이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도인께서 신이한 재주를 가해지신 듯하니 제 얼굴도 봐주셔서 도사가 한동안 승상의 얼굴을 지그시 보고 있다가 대답했다. 아니, 그대의 이면은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은 높고 맑으니 비록 재주는 많으나 국문을 일찍 열 것이오. 코가 살찌고 두 귓밤은 희미한 복사꽃 같더니 출장 입상하여 만인지상이 될 것이오.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방아님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뭐였냐면은 자, 부모가 일단 일찍 잃어버렸대요. 그죠? 부모가 일찍 잃어버릴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 벼슬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만인지상이라고 했으니까 벼슬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맞네요. 두 눈이 가들며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재기가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오. 자, 3번은 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다 얘기했어요. 입술이 단살을 찍은 듯 얇으니 말주변은 소진처럼 뛰어나고 치아는 백옥처럼 희니 진즉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옵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기에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오. 자, 지금 뭐야 이런 말 했어요. 아름다워서 뭐래 부부의 정이 없대요. 자, 여기서부터 얘가 벌써 눈치를 까는 거야. 그죠?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얘가 뭐야? 여성임을 이미 얘가 짐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부의 정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뭐야? 당연히 여성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지. 그쵸? 정이 없겠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피부가 너무 맑고 빼어나서 자녀가 없을 얼굴. 그렇지. 애초에 부부의 정이 없는데 자녀가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골격이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태가 전혀 없으니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뭐라고? 너도 40살밖에 못 산다고? 자, 보통 요거는 뭐야? 자, 수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천상에서 전해주는 일종의 운명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오래지 않아 천궁에서 옥제께 조회하게 되리리다. 제가 본 승상의 관상을 사실대로 아뢰었으니 당돌한 절이 있으면 용서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뭐야? 마지막에 뭐야? 옥제께 들킨대요. 뭐야? 여성이라는 걸 들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얘는 지금 다 합해서 뭘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존에 여태까지 앞으로 일어났던 일과 일어난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예언 형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말을 마친 도사는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다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부채가 하나 놓여있었는데 승상이 집어서 보니 도사의 글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쇠상을 속였으니. 자, 음양을 바꿨다는 얘기 뭐야? 남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였으니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로다. 천궁에 있을 때 반작의 호색하여. 자, 천궁이라고 했을 때 아까 뭐였어? 천상계가 천상계? 천궁 천상계입니다. 동의치 않니? 아니, 응. 이승희수의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이제 옥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원컨대 내년 3월 초나은 날에 공을 다시 만나길 기약하노라. 자, 거기 미주 쳐보자. 옥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한대. 옥제 누구야? 옥황상제겠죠. 그럼 옛 신하를 보고자 한다는 거는 요거랑 분명히 연결되는 거겠죠. 40살까지밖에 못 산다. 그죠? 이제 요게 끝난다는 건, 얘가 그럼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가 끝난다는 거야? 그치, 징벌이 끝난다는 거야.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략 부분 넘어가시고요. 자, 이후 승상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니 상서 내외는 망극하여 천지식명께 부친이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천재께서도 어이를 보내어 승상의 병을 돌보게 하고, 자, 이제 죽을 때 됐어요, 얘. 승상 뒤질 때 됐어요. 약탕을 친히 다려 보내시는 등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승상의 병이 조금 더 차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시다. 그러다가 승상을 다시 모지 못할까봐 염려해 친히 승상의 집에 이르시니 승상이 병약한 몸을 움직여 조복을 몸 위에 걸치고 어가를 마르제했다. 그러니까 황제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께서 보시기에 승성의 용모가 수척하고 호흡이 가빠 며칠도 지탱하지 못할 듯 했다. 천재가 놀라서 용안이 참혹해지면서 구슬픈 눈물을 흘렸는데 승상의 손을 잡고도 슬픈 나머지 차마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승상이 상서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임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또한 자기의 본색이 죽은 뒤에 알려진다면은, 자, 본색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은, 그죠? 그것은 임금을 속이는 일뿐만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임금께 하려었다. 넘어가시고요. 전 짜니? 졸려? 괜찮아? 응. 자, 그래서 신이 오늘 용안을 마지막으로 배웠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니 성상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소서. 이게 뭐겠어? 여자임을 밝히는 부분이겠죠? 아유, 경계에서 무슨 소회가 있는가? 승상이 귀 밑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 오열하며 아뢰었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신이 12살 되던 해 폐하께서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폐하의 성원을 입사와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간 신의 본색을 차마 아뢰지 못했사옵니다. 또한 영공이 강요하길래 북작업 위주 부득이 영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원치 않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영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본색을 알고서도 성품이 괴이하여 발선하지 않았나이다. 그리하여 신과 영녀는 한낱 지기가 되어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일단 얘가요, 여성임이 들키지 않은 이유는 사실 요 결혼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죠? 아이씨, 결혼까지 했는데 설마 이 새끼가 여자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죠?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 결혼은 뭐야? 둘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여자 결혼이라니 쉽지 않네요. 자, 아무튼 그리하여 신과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가게 되었길래 그간의 소위를 모두 아래옵나이다.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자, 낙성이란 친구도 있는데 얘는 원래 자식이에요. 자식인데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이옵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워온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가 없어 실상을 모두 아뢰었고 또한 신이 규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흐트렸기에 감히 팔뚝 위에 주표를 보여드린 후에 폐하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라고 해서 결국 여기 B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여태까지 있었던 이 얘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성임을 밝히는 부분이겠죠. 승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 옥처럼 고운 팔뚝에 주표를 드러내 어람하시기를 기다렸다. 천자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이내 기쁜 얼굴로 크게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랍고도 기특하다. 경은 어질면서도 기이한 사람이도다. 규중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 같으리오. 규중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어 적진을 대할 때마다 신출기몰하며 싸움마다 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짐은 경의 신체와 용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하들에 비해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네 또다. 씨발 나도 수염 없는데 별로. 왜 저래? 수염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망연히 깨닫지 못해 경의 인륜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밟지 못한 탓이로다. 100번 뉘우치고 1000번 애달파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리오.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라노라. 짐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주표를 보지 않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아까 주표가 뭐라고 돼 있죠? 그 약간 동정을 잃으면 없어진다고 이런 말이 돼 있네요. 그죠? 순수함의 상징이네요. 그죠? 그러시더니 승상의 일을 더욱 기이하게 여기며 천자가 제3승상을 위로하였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저도 사실 이게 수염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걔가 원래 이제 남자들은 여기 이렇게 면도기 같은 거 쓰잖아요. 에이, 동그라잖아! 아니야? 그래? 잔 거 같은데. 맞죠? 수익 좋았죠? 안 좋았어요? 그럼 쫄았어요? 저도 원래 남들은 이제 면도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밖에 안 써봤어요. 저 딱 시험에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한 몇 가닥 정도 생각해요. 그래도 그냥 그 쪽집기로 다 뽑아요. 쪽집기로 그냥. 왜? 별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면도기 미는 것보다 나. 면도기로 밀면요. 알지? 너 있냐? 너도? 3일에 한 번? 이렇게?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점점 굵어져. 면도를 계속 하면은 굵어져요. 그래서 제가 뽑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이게 그게 있다요. 수염 자국이 은근히 약간 늙어 보여요. 진짜로. 수염 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좀 굵으면은 되게 늙어 보이고, 없으면은 그게 좀 덜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어려 보인다라는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제 나이대에 비해서 상당히 어립니다. 알았어, 미안해요. 나도 내 자랑하기가 좀 막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염이 잘 안 자라요, 저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희 약간 집안 내력이에요. 지금 안 자라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면도기를 미시는데 저는 아예 면도기를 안 썼거든요. 이게 바로 동안의 비결?
죄송합니다. 너무 뻔뻔했죠. 여긴 내모시는 거지. 죄송합니다. 너무 뻔뻔했네요. 자, 아무튼 1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어인은 승상의 병을 돌보는 과정에서 승상의 본색을 알게 되었으나 발설하지 않았다. 그냥 뭐 본색을 알게 된 건 없잖아, 그지? 그냥 병이 아파 보인다라는 얘기밖에 없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나머지 걸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천산도사는 승상의 관상을 보고 승상의 재능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헤아려 말했다. 맞죠? 3번 낙성, 아까 그 아들님이 승상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승상은 낙성을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로 생각하여 거두어 길렀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4번 승상이 천자에게 자신의 본색을 숨겨왔던 잘못에 대해 벌받기를 청했으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도계자 바꿨잖아요. 천자는 승상을 벌하지 않았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5번은 승상은 자신이 세상 사람의 의혹을 피해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는데 영녀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건 맞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2번 보기 읽었으니까 이거 바로 A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A가 아까 뭐였냐면은 네, 이거 여기 부분 그쵸? 여태 있었던 일들. 자, 1번 볼게요. A는 A에서 음양을 바꾸어라고 말한 것은 천상의 문곡성과 상하성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태을이 행한 농간 때문에 그 둘의 성별이 뒤바뀌게 된 사실. 둘의 성별이 뒤바뀐 게 아니라 걔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승상만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 좀 볼게요. 2번 A에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라고 한 말이 뜻하는 행위는 천상에서 문곡성이 본래 남자였다는 사실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A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라고 한 말이 뜻하는 상황은 천상에서 부부였던 문곡성과 상하성에게 상제가 내린 징벌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맞는 말이겠죠, 그죠? 4번 A에서 그 죄를 아는가 하고 한 말은 천상에서 문곡성과 상하성이 맡은 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사실을 가리키는 거 맞겠죠? 천상에서 죄를 지었잖아, 그죠? 5번 A에서 옥지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라고 한 것은 상대가 자신이 내친 문곡성을 용서하고 되돌아오게 하려는 거. 그치? 내가 40대 너 끝나고 이제 뭐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연결되겠죠? 넘어갑시다. 3번 자, 여기 보기 2는 또 처음 보네요, 그쵸? 자, 여기는 선지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에 관점에서 윗그릇과 보기 2를 연결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에 가해서 자, 인간 남자 되었던들 성현오골 배우리라에 나타난 남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 있죠, 그쵸? 남자가 되었으면 저런 거 배웠겠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졸려요? 힘들면 이따 5분 끊어드릴게. 윗글의 주인공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남성으로 사는 모습에도 찾아볼 수 있다. 맞죠? 2번 보기 2의 나에서 나가 지금 뭐라 되어 있냐? 1인지하 만인상의 부귀영화 함도할샤에 나타난 출세에 대한 여성의 욕망 연결되겠죠? 윗글의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존귀하게 될 관상을 지닌 인물로 표현한 것에도 짐작할 수 있다. 이건 연결될 거고요. 3번 보기 2의 나에서 위로는 충효듣고 아래는 만인치정에 나타난 공적인 존재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윗글의 주인공이 한나라의 숭상으로서 천자의 인정을 받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결될 거고요. 4번 보기 2의 다에서 다가 지금 뭐였냐? 어찌하여 중문 밖을 일생을 못 보는 고에 드러난 여성 현실에 대한 한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선시대 형성은 시집에 가면은 밖에 못 나갔습니다. 거의 못 나갔어요. 여성 독자들이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윗글의 주인공에게 투영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했다. 연결될 거고요. 5번 보기 2의 다에서 벽사창 굳게 닫고 침선마음 잡고 한 자에 투영된 규방의 삶에 대한 여성의 답답한 심정은 윗글의 주인공이 천자 앞에서 스스로 여자임을 밝히는 행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밝혀야 되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밝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은 바로 연결해볼까요? B랑 C를 읽고 난 반응입니다. B, C도 한번 보시는 게 추천드릴게요. 자, 1번. 자, B가 주인공이 영공의 강요로 영녀와 인연을 맺었다는 내용은 보기에 사회에 해당하겠다. 맞는 말이겠죠? 결혼했죠, 어쨌든. 자, 2번. 주인공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가문의 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내용은 보기에 나에 해당하겠다. 맞겠죠? 3번.
주인공이 12살 되던 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던 천자에게 성은을 잊었다는 내용은 자 뭐야 조력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기보다는 뭐야 보기에 마에 해당한데 뭐래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에 오랐다라는 부분이 연결되고요. 4번 C는 주인공이 키가 작고 수염이 없어 오래전부터 천자에게 의심을 샀다는 내용은 보기에 아에 해당한다. 그건 아니죠. 원치 않게 여성이 밝혀진 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5번 주인공이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어 적진을 대할 때마다 매번 이겼다는 내용은 바에 해당한다. 바가 뭐야? 북과 위기를 해결했다. 여기 부분은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할 건데 쭉 해도 괜찮겠어요? 괜찮아? 1시까지 할 건데 2개만 딱 깔끔하게 하고 끝냅시다. 자,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자, 이걸 딱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과거제는요. 그쵸.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능력주의, 그죠? 능력주의랑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된 성질이 합리성. 일단 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돼요. 자, 또 다른 것도 넣어볼 수 있겠죠? 정기성. 그죠? 정기성, 또 공개성. 그쵸? 공개성.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어쨌든 뭐야? 어떻다니까 최대한 공평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 그러니까 이 과거제라는 건요, 사실 뭐보다 더 중요하다고? 추천과 신분보다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얘 추천과 신분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 그럼 과거제의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과거제의 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쵸.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일부 제한이라는 건 뭐만 가능한 거예요? 보통 이제 양반, 그죠? 양반만 가능했고, 그죠? 남성만 가능했고. 요게 아마 차이점일 겁니다. 예. 그렇지만요,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으면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뭐를 도입했다고요? 익명성을 도입했대요. 익명성을 도입했다. 자,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자, 그래서 뭐가 있었다고 처음에? 그죠? 교육의 확대. 교육의 규모도 커졌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확대되었다? 지식의 보급도 커졌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는데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추가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왕조가 교체되더라도요. 그치, 벼슬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맞죠? 벼슬은 계속 유지가 된다. 자, 그래서 일군의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어디였냐?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를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일군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제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자, 그럼 이런 과거제는 결국 어디까지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까지 전파가 되었대요. 유럽 사회까지 전파가 되어서 실제로 관료를 뽑는 데 쓰이기도 했다라는 게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어요. 문제 풀 때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볼게요. 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자,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다. 자, 이는 좀 더 디테일한 게 나왔어요. 그죠?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거제 구상이라고 있어요. 공거제 구상. 근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뭐냐라고 했냐면은 뭐가 있었냐? 능력주의, 결과주의 선발의 약점. 능력, 결과주의 약점을 극복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 신분 세습의 문제도 의식했죠. 요거 때문에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신분을 세습한다는 얘기겠죠. 고연무는 관료제의 상충에는 능력주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종이는 자, 얘네들이 말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만 그냥 연결만 시켜주세요. 알겠죠? 황종이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요거 말고도 지금 뭐가 있었냐면 어떤 개혁론이 있었어요. 개혁론. 특히 뭐에 관련한 얘기가 나서 둘 다 공통적으로 뭐야? 어디야? 지방. 그죠? 지방. 지방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자, 거기 밑줄,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다. 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게 뭐야? 합격만을 위한 공부가 됐어요. 그죠? 합격만을 위한 학습.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보는 게 좋을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것도 비스무리한 거잖아. 채원이 지금 벌써 막 눈이 막 그러고 있어요. 니만은 갑자기 왜 빨개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요? 여드름 짜신 거 아니고요? 저도 제 나이에 이제 여드름이 있을 일은 거의 없는데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가지고 저 근데 제가 원래 피부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여드름 진짜 많았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많았어요. 막 왕드름도 있고 막 난리 났어요. 진짜 집에서 터트리면 빵 좀 쾌감이 들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가 그래도 저 괜찮지 않나요, 제가? 완전히 사실 수분 크림밖에 안 발라요. 왜 비우는 거지? 왜 비우는 것이죠? 자, 오늘다 참, 네,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우리 어디까지 했죠? 어디에? 맞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수업,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많은 인재들이 수험생활에 장기간 여러분들 이야기인데요? 수험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자, 그럼 부작용들이 뭐가 있었다는 거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장기적으로 준비하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능력 이외에 실무나 혹은 인성평가가 안 된다. 실무나 인성평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간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되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자, 거기 밑줄 승진을 위해서 성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승진이로 성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승진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나는 인성 그딴 거 필요 없고 결과만 내면 돼. 이런 느낌인 거겠죠. 그래서 지역사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적인 어떤 그 가치랑은 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공동체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또 뭐야? 공동체의식 약화되었대.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않나요? 거의 지금 약간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다 등급으로 나누니까 뭐야 공동체 의식 따위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그죠? 나만 잘 받으면 돼, 나만 만점이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요. 자, 내신은 내가 잘 보면 그만이지. 자, 남들의 점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 남들을 떨어뜨려야 내가 오른다. 그 있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1타 스캔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누구야? 그 남의 말고 그 어떤 한 새끼 있었잖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어떻게든 한 명 떼어내려. 아니 걔 없어진다고 네 등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냥 네가 공부를 하세요. 네 공부예요. 왜 남을 떨어뜨려? 아무리 경쟁주의적 구조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할 시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내가 혼자 공부하는 에너지가 덜 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동균이는 이제 앞으로 너 혼자만의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원래도 혼자만은 싸우셨겠지만, 섀도우 복싱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언제나 나의 적은 누구다? 과거의 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게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내 적은 과거의 나입니다. 알겠죠? 저도 지금 매번 싸우고 있어요. 과거의 나와 싸우고 있어.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이렇게 비교를 해본단 말이야. 1년 전에 저만 하더라도 지금도 저는 게으르다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작년에는 더 게을렀어요. 지금 어떻게든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해보려고 좀 이제 그런 게 좀 덜 하긴 하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계획을 세우면 꼭 웬만하면은 실현을 하자 라는 주의로 좀 올해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재 만드는 것도 막 쉬는 날마다 내가 막 카페 가가지고 존나 이지랄 떨고 있어. 이게 결국 누구랑 싸우는 거야? 과거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안 이랬으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 과거제도 얘기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아무튼 자,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그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충성심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국가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쵸? 공성심이 낮다. 그 다음에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에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올라온 친구들은 소속감도 없고 충성심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는 주장은 단순히 복권적인 것이 아니었고 뭐래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과거제의 부작용 및 그걸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 넘어갑시다. 자, 1번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 같은 경우는 요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제로 인해서 과거제로 인해서 요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유럽에 이제 전파되었다고 얘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그치, 지식인들 위주로 하자고 했었으니까 맞고요. 3번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었죠. 그쵸? 4번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얻은 건 맞고 얻은 건 틀린 것 같아요. 자, 이게 일단 정답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건 일단 맞기는 해. 뭐가 틀렸어? 지방의 관료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지방 관료가 틀렸습니다. 자, 5번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그 유럽 애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 가가 뭐였냐? 봉건적 뭐식인가요? 지방관들은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과거제의 부작용을 묻는 거죠. 그죠? 1번 볼게요.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다. 맞죠? 2번 과거제로 등록된 관리들이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거 맞니? 자, 워딩 잘 보세요. 워딩 잘 보세요. 자, 그렇죠.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라고 한다면은 세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과거제로 선별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다. 이거 부작용이고요. 4번.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에 지향적이어가지고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 결과, 그러니까 가시적인 결과에만 봤다고 얘기했었죠. 5번.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 이거 맞는 말이에요. 4번, 5번은 같은 말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자, 기억과 니은이 뭐냐? 기억은 익명성 확보고요. 니은은 익명성에 대한 그냥 장단점에 대한 익명성에 대한 장점, 익명성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니까. 자, 기억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니은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적절한 거라니까요? 아니죠. 자, 정확하게 맞는 부분만 찾는 겁니다. 자, 2번. 기억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얘는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 과거제는 그 전혀 상관없잖아요. 3번. 자, 기억은 근데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가 틀렸죠?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3번 기억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켜줘. 그거 알 수 없잖아. 꺼지세요. 그죠? 4번 기억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이거 맞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했고 니에는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그쵸? 그 익명성의 회의가 어디고 뭐가 있었냐? 알 수가 없어. 능력밖에 안 돼. 능력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 인성이나 나머지 실무 능력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5번 볼게요.
자,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갑은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일단 얘는 가에 가까운 견해겠죠. 자, 과거지를 통해 조선 사회의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럼 뭐야? 재능 낭비. 그죠? 나에 가깝죠. 근데 같은 경우는 가와 나 둘 다 있죠? 어떻게 보면? 병은 요즘 과거 시험 준비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기출이냐? 학습의 깊이가 없어. 족보다감이야? 네, 없으니 문제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가와 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네요. 자, 1번.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까지 맞죠? 그 다음에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했다. 이거 맞는 말이겠네요. 자, 2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보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거다. 맞겠죠? 너무 치열하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도 이거 과거 존버 타야 된다 라면서 존버 타다가 재능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강연했다는 거 긍정적으로, 그치, 이거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있죠. 그죠?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다. 맞는 말이겠고요. 4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 그치, 기출문제 아니야, 기출. 그죠? 5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이거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쵸? 실무 능력을 실무 능력 안 되잖아. 과거제는 실무 능력 평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6번. 문맥상 A에서 이해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 A가 뭐였냐? A, 두고, 관직을 두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방 안에 두고. 자, A 같은 경우는 뭐야? 말 그대로 그거를 가지고 경쟁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1번의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부담금이 누구잖아. 그게 틀렸죠? 2번. 자, B가 뭐였냐? 되살리는 방법. 옛 제도를 되살린다. 옛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자, B는 뭐에 가까운, 2번은 뭐에 가까운 거야? 회상에 가까운 거지. 그지? 여기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수백 년에 걸쳐, 그럼 수백 년 동안 이거 볼 수 있죠. 그럼 거기서 그게 있나?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멀찍이 동안 안 되잖아. 그죠? 보통 우리가 어휘 시험 볼 때요, 다른 그러니까 비슷한 어휘들을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지. 자, 아직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4번. 자,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자, 이거 다른 말로 뭘로도 표현이 가능할까요? 장기간? 투자로 할까요? 그럼 투자? 그러면은 뭐야? 4번. 사소한 일에만 투자하면 중요한 것에 놓친다. 이거 맞네요. 생각보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외의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 약간 이 어려웠다. 이거는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불가능하다? 그럼 형편이 불가능할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 이상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요거. 광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해야 돼. 했어요. 우리 그 교과서, 교재 있었어요. 이전 교재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아마 언제였지? 재작년 9월이었나? 재작년 9월에 했을 거예요. 1컷이 98. 98. 졸라 쉬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비문학이 쉬웠어요. 이거 메산비는 풀때도 좀 쉽긴 했어요. 다른 거. 이거 좀 쉬웠어. 그나마
이게 좀 어려웠나? 야, 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졸라 쉬웠던 걸로 기억해요. 동균이도 풀 수 있어. 장난이고. 쉬워요, 쉬워. 진짜 쉬워요. 볼게요. 자, 거기 지금 뭐라 나와 있냐? 요거 후다닥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동종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광고랑 지금 뭐랑 지금 같이 연결이 되냐면 그쵸. 독점적 경쟁 시장. 이 시장일수록 뭐가 크다고요? 효과가 크대요.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뭐라는 거야? 자,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장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자, 요거 부분 중요해요. 얘가 광고를 하는 이유 뭐 때문에? 차별성. 그죠? 차별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광고 따윈 잘 안 봅니다. 요즘 광고가 뭐가 있나요? 아세요? 유튜브에서 맨날 이상한 게임만 나오잖아. 막 맨날 막 뭐 이거 막 빼면 막 다 더 줬대고 막 그래서 막 줬대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네. 자, 아무튼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차별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 영상도 너무 좀 유행하죠? 뭐 아세요? 혹시 발렌시아가 영상 아세요? 발렌시아가 몰라요? 발렌시아가 그 명품이잖아. 그 해리포터 AI로 해가지고 하는 그걸 뭐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른 것들도 막 나오고 침착맨 그 나오고 막 더글로리 막 발렌시아가도 나오고 막 졸라 이상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자,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대요. 가격 결정.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더 편해요. 자, 우리가 배달 플랫폼 생각해봐. 요즘이야 좀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옛날에 배달 플랫폼 대표적인 거 뭐 있었어요?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배달통, 그 다음에 그냥 들어봐 요기요도 있고 뭐 쿠팡이츠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2개로밖에 안 줄어들었죠. 배민이랑 쿠팡이츠밖에 안 남았죠. 그럼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내 꼴리는 대로 가격 결정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야? 배달료 존나 올리고 수수료 존나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시켜 먹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비슷한 뭐 경쟁 구도라고 한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 뭐 이런 거, 뭐 당일 배송 가능한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쿠팡이츠가 아니라 쿠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마켓컬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걔네들도 그러려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독점적으로 시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 가격은 꼴리는 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뭐야 적자가 막 6천억이 되더라도 이직거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플랫폼 경쟁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요즘 워낙 많이 생겨났어요. 옛날에 비해 생겨난 게 많긴 해요. 근데 뭐 대표적인 거 넷플릭스, 그 다음에 또 뭐 쿠팡 플레이도 있고. 쿠팡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이 씨발로. 쿠팡 플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SNL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네. 그거 막 짤로 막 돌아다니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뭐, 티빙, 뭐 또, 나 잘 안 봐가지고 모르거든요.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마찬가지. 사실, 여기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플랫폼이 누구야? 넷플릭스죠. 여러분들 게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게임도 마찬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가장 유명한 거, 스팀이 있죠. 원래 뭐 그거 말고도 더 싸게 해주겠다는 에픽 스토어도 있긴 한데 사실상 사람들은 스팀을 이용합니다. 왜? 그게 더 익숙하니까요. 그게 되게 특장점이야. 플랫폼을 독점한다라는 거는 모든 이런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싶네요. 아주 갖고 싶네.
있으면 좋겠다. 내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을 텐데요. 아쉽네요. 자, 아무튼 쭉 이어서 그리고 이거 플랫폼 얘기하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그거 생각나네요. 노동자 구별하는 거. 플랫폼 노동자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쭉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자,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 밑줄 쳐보자.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한다. 야, 이거는 이 모든 경제를 관통하는 개념. 그렇죠. 수요와 공급 법칙.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죠? 경제 지문이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네.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명품이겠죠. 명품. 얘들이 막 찍어내요? 그거 아시죠? 나도 정확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루이비통이었나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에르메스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남으면 바로 불태워버린다고요. 재고가 남잖아요? 재고를 불태워버린대요. 왜? 결국 그렇게 되면은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재고라는 건 안 팔리는 걸 재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세일해서 팔아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받지. 그죠? 그래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간에, 어디 갔어?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쵸? 이게 마냥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지속이 가능하게 힘들어. 왜? 신규 판매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판매자들.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배달 플랫폼 생각하면 편해. 요즘에 막 자꾸 이런 신규 판매자들이 이제 뭐 지금은 뭐 2개밖에 없긴 하지만 앞으로 더 싸게 하는 플랫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뭐야? 결국 하나의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니?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 원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가 없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이것도 많이 들어봤네요. 그죠? 적당히 올려라. 딱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은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리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들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광고라는 단어 자체는 독점적 지위 시장 체계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자,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아까까지는 되게 광고주 입장에서 되게 좋은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소비자한테 또 좋은 부분도 있었겠죠. 그죠?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 자, 이 얘기는 뭐야?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경쟁이 과열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활동을 자극한다. 그치,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도 많아지겠죠. 야, 저 물건 갖고 와야 돼. 너 좆됐어. 지금 3일 안에 2,000개 만들어야 되는 거 모르냐? 너 좆됐어.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쭉 이어서 어디 갔죠? 내가 까먹었어. 나 지금 나 까먹고 막 이런다. 어디 갔냐? 나 까먹었다. 어떡하니? 잠깐만, 어디야? 몇 번째 줄이니? 나 갑자기 왜 까먹어? 나 이거 약간 치매 걸리는 거 아니겠지? 밑에 그러네. 상품을 생산해낸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은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그죠?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치? 소득이 또 증가하게 되면 또 그만큼 쓴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의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의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상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활동에서도 환경오염이 그치, 생산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죠. 환경오염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그쵸?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막 부작용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1번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거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판매자랑 관련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2번,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건 일단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이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그 차단 못하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2번,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연결되겠죠. 3번,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이거는 가격 탄력성 얘기하는 거잖아. 3번 틀렸고요. 3번, 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광고에 의해 유행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그런 방법이 있죠. 2번,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의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아니지,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진다는 건 소비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소비가 많아져야 선순환이 일으키는 정도가 더 커지겠지.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3, 4, 5번도 쭉 볼게요. 광고가 생산활동을 자극하면은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의 소득 수준을 맞겠네요. 그죠? 4번, 광고가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맞겠죠?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그렇죠. 소비를 하든 생산을 하든 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기업 및 기업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업이 경쟁을 제한, 니은은 경쟁을 촉진한다. 자, 볼게요. 1번, 기업은 상품에 대한 구매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난다. 그럼 경쟁 제한할 수 있겠죠? 그죠? 나 이것만 사면 돼? 아닌 거야. 나 아이폰 안 써. 갤럭시만 쓸 거야.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자, 이거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 그치, 예민해지잖아. 가격이 예민해지고, 나 이거 더 싼 가격 살 수 있는데 이거 뭐라 이러고 있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1번이 적절합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재밌네요. 자, 5번.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기획 초안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광고기획 초안이 뭐야? 여드름 억제 비누가 있대요. 그 다음에 기획 근거에서 좀 살펴보자면요.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자,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저기 밑줄 쳐보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 옆에 뭐라고 적어주냐? 신규 판매자라고 적어둡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자, 새로운 성분. 그 다음에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다. 거기는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차별성이죠. 그죠? 차별성. 자,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어 인기 드라마의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비용이 크다고, 을의 가격 비용은 크다는 거죠? 광고 비용은. 그죠?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자, 거기 밑줄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 한다. 자, 그래서 광고 기원에 뭐라고 돼 있냐?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 약간 뒷광고 느낌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이 광고가 곽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요, 을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죠. 그치, 성공하면은 그러겠죠. 자, 2번. 이 광고로 갑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은, 그치,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이나 고용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맞고. 3번. 이 광고로 갑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어? 야, 단기적으로 이유 보는데 뭐 장기적으로 약화를 돼. 이게 뭔 개소리야. 다 당연히 단기적으로겠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쭉 볼게요. 이 광고로 갑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 맞고. 5번. 이 광고가 갑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그치? 이거 더 싸게 할 건데 내가 이거 왜 삼? 이러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죠. 그쵸? 이번 거는 조금 쉬웠어요. 그쵸? 너가 봐도 할만했죠? 진짜로? 진짜 쉬워서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내가 별로 적이 없잖아. 그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냥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그 교재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동균이는 다음 클리닉 시간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집 다시 드릴 겁니다. 이제 넌 좋댔다고 생각하시면 돼야겠죠? 네.